여러분, 인생 참 묘하더라고요. 누구는 한 달에 연금만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서 세상 부러울 것 없다고 기세가 등등한데 정작 얼굴은 시커멓게 죽어 있고요. 누구는 둘이 합쳐 땅 60만 원 받으면서 인천 부평의 18평 작은 빌라에 전세로 사는데 통장에는 돈이 넘쳐나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60만 원으로 어떻게 돈이 남냐?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인천시장 바닥에서 과일 괴짝 30년 넘게 나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실력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이 과연 내 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밑 빠진 독 같은 자식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죠. 과연 연금 60만 원 받는 제가 비참했을까요? 아니면 300만 원 받는 제 친구가 지옥이었을까요? 전부 잃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노후의 평안을 되찾았을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기업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친구. 정수 녀석이 모임에서 큰 소리를 탕탕 치더군요. 야, 승훈아. 너희는 아직도 그 낡은 빌라에 사냐? 연금도 60만 원이라며?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이나 주겠어? 정수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모임 때마다 뻔뻔하게 골든벨을 울리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정수를 보며 부러운 놈,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돈도 많으니 얼마나 좋냐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죠.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소주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수의 그 번쩍이는 손목 시계와 화려한 말투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정수는 볶국 국물이 식어가는지도 모른 채 식탁 밑으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을 보며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 끝에서 정수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아빠, 이번 달 연금 들어오자마자 보냈잖아. 카드값이 또 밀렸다고.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냐?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수가 받는 그 귀한 연금 300만 원은 단 10원도 본인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한다고 깝치다가 빚만 잔뜩 진 아들의 이자를 막느라 정수는 정작 집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파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 해도 아들이 중간에서 그 돈까지 미리 빌려가는 바람에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 화려했던 300만 원의 연금은 사실 정수의 노후를 갉아먹는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우리 부부의 삶은 참으로 담담하고 평온합니다. 우리는 시장 바닥에서 평생 고생하며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합산 60만 원. 남들이 보면 비웃을 금액이지만 우리에겐 이 돈이 오롯이 우리 것입니다. 인천대공원 산책하며 2,0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 나누고 시장통에서 5,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그 소박한 기쁨.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미 선포했거든요. 우리는 너희에게 줄 돈도 없지만 너희한테 받을 생각도 없다. 각자 인생 각자 책임지자. 그렇게 자식 리스크를 딱 끊어내고 나니 6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신기하게도 통장에서 마르지 않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비참할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18평 전세 빌라에서도 대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노후에 연금 액수가 많다고 무조건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적은 돈이라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일까요? 오늘 제가 인천 부평시장 바닥에서 71년 평생을 굴러먹으며 배운 노후의 통장, 돈이 절대 마르지 않는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300만 원 받으면서 자식이라는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는 비참한 껍데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60만 원으로도 부부만의 낙원을 만들 것인가?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새벽바람은 유난히도 칼 같습니다. 그 짠내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가 과일 괴짝을 나른 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남들이 잠든 새벽 4시 가좌동 집에서 나와서 트럭 시동을 걸 때마다 제 무릎에선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식놈들 공부시키고 인천에 이름 없는 18평짜리 빌라 하나 전세로라도 지키려면 쉬울 수가 없었죠. 그때는 참 무식하게 살았습니다. 당장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나라에서 하는 국민연금이니 뭐니 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도 연금 좀 들어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옆에서 가끔씩 걱정스레 물어봐도 저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거들 돈 있으면 애들 학원비나 더 보태. 우리가 몸만 건강하면 늙어서 굶어 죽기야 하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중에 제 노후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굴렀는데 은퇴하고 제 손에 쥐어진 건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시장 일을 정리하고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저희 부부에게 나오는 돈은 기초연금하고 찔끔 들어놨던 국민연금 합쳐서 땅 6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6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그 무거운 괴짝을 나르며 망가진 제 허리와 무릎의 값이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아내 영희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2억 원 전세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아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데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공과금 내고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약값 좀 보태고 나면 60만 원은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혹시라도 아플까봐 들어둔 보험료도 매달 15만 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부평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정수를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있다가 퇴직했는데 옷차림부터가 번쩍번쩍 하더군요. 야, 승훈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이번 달에 연금 들어온 걸로 아내랑 제주도 좀 다녀오려고. 정수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자기 연금 자랑에 침을 튀겼습니다. 자기는 부부 합쳐서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돈이 남아서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이라더군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 좋겠네. 우리는 뭐 그냥저냥 살지.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가장 불쌍한 노인인 줄 알았고 정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만 본 제 착각이었죠. 그 화려한 300만 원 뒤에 감춰진 정수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는 1년 뒤에야 제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노후의 돈이라는 게 단순히 많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과연 그 300만 원이 정수를 천국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갔을까요? 부평역 뒷길, 낡은 빌라 3층의 자리를 잡고 처음 맞이한 아침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과일 괴짝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섞여 살다가 이런 정적을 마주하니 오히려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아내 영희는 낡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금 60만 원 들어오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부터 계산해 봐야겠어요. 아내의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15만 원과 통신비 8만 원, 그리고 빌라 관리비 5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둘이서 한 달을 버틸 돈은 고작 30만 원 남짓이었죠. 하루에 10,000원꼴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자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평생을 일했는데 늙어서 하루 10,000원에 벌벌 떨어야 하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인천 사람 아니냐? 짠물 정신으로 버티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점심도 걸으며 버텼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인이라고 무조건 집에서 쉬는 게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성격의 일자리가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굣길 안전지도를 시작했고, 아내는 복지관 도시락 배달 보조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오전 3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이 각각 29만 원씩 합쳐서 58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 60만 원에 일자리 수당 58만 원을 더하니 한 달 수입이 118만 원으로 훌쩍 뛰더라고요. 여기에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니 생활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기본이고 시니어 전용 바우처를 활용해 안경도 새로 맞추고 물리치료도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욕심을 버리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잘 찾아 먹어도 둘이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 부부는 도시락을 싸들고 인천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서 무료로 입장한 그 넓은 공원이 마치 저희 전용 정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싸온 멸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저는 문득 제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매달 118만 원씩 들어오는데 집세 나갈 일 없고 자식들한테 보낼 돈도 없으니 신기하게도 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생활비 다 쓰고도 20만 원이나 남았더라고요. 이걸로 당신 사고 싶어 하던 운동화 하나 살까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장 친구 정수는 연금 300만 원을 받아도 자식들 대출 이자 갚아주느라 이런 공원 산책 한 번 못한다는데 저희는 60만 원의 기적으로 평안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자식들은 저희가 부자인 줄 압니다. 자기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만날 때마다 걱정 마라, 우리 돈 많다며 웃어주니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더군요. 결국 노후의 부유함은 통장에 찍힌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잠시 정순의 집에서 터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돈이 아니라 비교라는 괴물이었으니까요. 인천동 인천 신포시장 뒷골목에 가면 우리네 젊은 시절 향수가 그대로 남은 오래된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 정수가 거기서 꼭 좀 보자며 저를 불러내더군요. 번듯한 카페 놔두고 왜 이런 구석진 곳에서 보자고 하나 싶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정수의 얼굴을 보고 저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한 달 전 모임에서 연금 300만 원 받는다고 기세등등하던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수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승훈아, 너는 요즘 통장에 돈 좀 남냐? 나는 요즘 숨이 턱턱 막힌다. 정수가 내뱉은 첫 마디는 연금 자랑이 아니라 한숨 섞인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수의 앞에는 그 흔한 쌍화차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 부자 친구가 제일 싼 3,500원짜리 블랙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노인 일자리 수당으로 받은 쌈짓돈을 꺼내 정수에게 쌍화차 한 잔을 더 시켜줬습니다. 정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 달에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합쳐서 300만 원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정수의 통장을 스치지도 않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수의 금쪽 같은 아들이 사업한다고 인천 송도에 번듯한 사무실을 차리면서 아버지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6억 원이나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승훈아, 매달 이자만 250만 원이 넘게 나간다. 내 연금 300만 원 들어오면 은행이 이자로 싹 다 긁어가고 남은 50만 원으로 우리 내외가 한 달을 버텨야 해. 정수는 목이 메는지 쌍화차 한 모금을 겨우 삼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들어놓은 보험료도 정수가 대신 내주고 있었는데 그 돈 아끼려고 정수 본인의 실손보험은 벌써 석 달째 미납되어 실효되기 직전이라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던 300만 원 연금 부자는
사실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연금 노예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수는 아들 눈치 보느라 반찬값도 아끼고 집에서는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틀면서 겉으로만 부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수를 보내고 혼자 자유공원 언덕을 오르는데 제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카센터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아들은 저에게 10원 한 장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빠 연금 60만 원이라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아들은 껄껄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희 걱정 마세요. 저번에 나라에서 주는 소상공인 지원금도 받았고 애들 교육비는 정부 혜택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아버지 연금은 어머니랑 고기나 사드세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비록 60만 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자식이라는 밑 빠진 독이 없으니 그 돈이 오롯이 우리 삶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부평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싱싱한 고등어 2마리에 5,000원, 아내랑 집 근처 공원에서 나눠 마시는 1,000원짜리 캔커피, 300만 원을 받고도 지옥에 사는 정수와 60만 원을 받고도 천국에 사는 우리 부부. 과연 누가 진짜 노후 대책을 잘 세운 사람일까요? 저는 그날 밤 낡은 18평 빌라 전셋집 침대에 누워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부자로 살고 있는 거 맞지? 하지만 인생은 참 심술궂죠. 정수의 아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수네 집에 닥친 진짜 위기는 우리 부부에게도 부모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천 부평의 저희 낡은 빌라 앞에는 작은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랑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2마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익숙한 외제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수네 집 차였습니다. 연수구 번듯한 아파트 산다는 정수가 이 좁고 지저분한 부평 골목까지 어쩐 일로 왔을까 싶어 의아했죠. 차 문이 열리고 정수가 내리는데 며칠 전 다방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야, 승훈아. 너희 집이 여기냐? 생각보다 찾기 힘들더라고. 정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손목에 차고 있던 그 번쩍이던 시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비싼 시계도 아들 대출 이자 막느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눈짓하고 정수를 데리고 집 앞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땅바닥만 보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승훈아, 너 아까 시장에서 고등어 샀지? 그게 얼마냐?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해서 5,000원 줬다고 하니 정수가 쓴웃음을 짓더군요. 나는 오늘 점심에 컵라면 하나로 때웠다. 연금 300만 원 받으면 뭐하냐? 통장에 10원 한 장 남질 않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정수가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너희 부부 매달 받는 60만 원 중에 조금이라도 남는 돈 있냐? 나 한 5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없을까?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0만 원 받는 부자가 60만 원 받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정수의 아들이 이번에 또 카드값을 못 막아서 대출 독촉 문자가 날아왔고 정수는 아내 몰래 그 돈을 메꿔주려다 사달이 난 거였습니다. 정수야,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너희 부부 노후는 어쩌려고 그래? 제 걱정 어린 말에도 정수는 그저 자식이 죽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니 아내 영희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 씨가 돈 빌려달라고 하죠? 우리가 넉넉하진 않아도 노인 일자리에서 모은 돈 조금 있는데. 아내의 착한 마음씨가 고마웠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저건 돈을 빌려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저희는 그날 밤 60만 원의 연금과 58만 원의 일자리 수당으로 꾸려가는 우리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비록 우리는 18평 전세 빌라에 살고
반찬은 고등어 자반 하나뿐이지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보험까지 다 해지해가며 아들을 도왔지만 결국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에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노후를 단단히 지켜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수처럼 살지 말자. 60만 원이라도 우리 힘으로 버티는 이 삶이 진짜 축복이야.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수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과연 정수는 그 지옥 같은 자식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나보다 잘 살던 친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는 다행이다 싶다가도 막상 그 비극이 코앞까지 닥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부평시장 한복판에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소문이라는 게 시장 바닥 물기보다 더 빨리 퍼지거든요. 어느 날 아침 노인 일자리 조끼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데 시장 동료였던 박 씨가 제 팔을 급하게 잡아챘습니다. 이봐, 승훈이, 정순의 소식 들었어? 그 집 결국 경매 넘어갔대.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수의 그 번듯한 연수구 아파트, 대리석 바닥에 바다가 보인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수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아들의 사업빚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서 사채까지 손을 댄 모양이더라고요. 부모가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채권자들이 시장통까지 들이닥쳤다는 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아니 사실은 걱정되는 마음에 무작정 정순의 집 근처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건 예전에 기세등등한 정수가 아니라 다 낡은 잠바 하나 걸치고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숙자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정수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허공만 보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수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승훈아, 내가 평생 대기업 다니며 부은 국민연금이 이게 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들놈이 사고치고 도망가니까 이젠 이 연금조차 압류당하게 생겼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부인이 평생 들어놨던 암보험부터 간병보험까지 싹 다 해지해서 현금화해줬다고 하더군요. 정작 본인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차비조차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은 정수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부모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훔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비웃었지?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지금은 내가 너의 그 60만 원이 눈물 나게 부럽다. 너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진짜 내 돈이 있잖아. 부평역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제 낡은 지갑을 만져봤습니다. 거기엔 오늘 아침 노인 일자리 나가서 번 돈 몇만 원과 나라에서 준 기초연금이 들어있는 통장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에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보고 부모 곁을 지킬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 정수는 연금 300만 원이라는 가짜 안도감에 속아 자식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줬고 결국 70살이 넘은 나이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반면 우리 부부는 60만 원이라는 소박한 돈 덕분에 애초에 자식이 기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돈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해. 우리 아들, 딸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이 예전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게 바로 우리 부부를 살린 최고의 복지였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순의 집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저희 집에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정수의 부인이 제 아내 영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과연 그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노후의 평화가 이렇게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 거실에 정수의 아내 명숙 씨가 들이닥친 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평소 고운 옷만 입고 우리 아내를 은퇴하고 시장 근처 살아서 어떻게? 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그 양반이 오늘은 다 헐어빠진 신발을 신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집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너희 전세금 2억 원 중에 딱 2천만 원만 빼주면 안 될까? 명숙 씨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2천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노인 일자리 나가서 3년 넘게 꼬박 모아야 하는 큰돈입니다. 아내 영희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글썽였죠. 언니, 우리가 연금 60만 원으로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는데 명숙 씨는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명숙 씨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놓은 건 아들의 사업용 대출 서류와 연체 통지서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정순애는 이미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정수의 국민연금 계좌까지 압류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와중에 자식 살리겠다고 자기 이름으로 된 마지막 사망보험까지 해약해서 아들한테 줬다더군요. 명숙 씨는 우리 전세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걸로 급한 사채 이자만 맞고 우리 빌라 빈방에 자기들이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는 기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 혜택이라도 받으면 갚을게. 정수 씨 연금 나오면 이자도 쳐줄게.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징하고 울리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30년 친구의 몰락을 보며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그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우리 부부의 60만 원짜리 낙원도 지옥으로 변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명숙 씨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명숙 씨, 나가세요. 친구로서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부부 생명줄인 전세금엔 손 못 댑니다. 제 말에 명숙 씨는 눈빛이 싹 변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짠돌이 인간들아, 너희는 자식도 없냐? 친구가 죽는다는데 그깟 2천만 원이 아까워?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평소 교양 넘치던 모습은 간데없고 도끼 어린 비난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는 나가면서 우리 빌라 복도에 대고 이 집 사람들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지독한 인간들이라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웠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 영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에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나 친척의 요청, 이거 거절하기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무너지면 내 자식들이 그 짐을 다 져야 합니다. 연금 60만 원으로 겨우 세운 우리 집 기둥을 정순애의 300만 원짜리 허영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생 70년의 가장 슬프고도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정수의 아내 명숙 씨가 우리 집 거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간 뒤로 제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노인 일자리 조끼를 챙겨 입고 평소처럼 집을 나서는데 빌라 입구 구멍가게 할머니랑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가슈? 하며 인사라도 건넸을 양반들이 제가 가까이 가자마자 입을 꾹 다물고는 뒤돌아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명숙 씨가 동네방네 제가 무슨 대단한 악당이라도 되는 양소문을 다 내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저 양반들 겉으로는 연금 60만 원으로 가난한 척하더니 전세금이 2억 원이나 있다며? 돈이 썩어나나 봐. 그러게 말이야. 30년 친구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2천만 원을 안 빌려줘서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며? 정말 독하다 독해.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제 가슴 등뼈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온몸으로 느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2억 원을 모으려고 새벽 4시마다 연안부두에서 얼음물에 손 담가가며 과일 닦고 남들 술 마실 때 물 한 잔으로 버틴 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돈 있는 놈이 안 돕는다는 그 한마디에 제 71년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구역인 시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예전 시장 동료였던 박 씨가 제 등을 툭 치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봐, 승훈이, 자네 정말 이럴 건가? 정순의 집 아들이 사고 쳐서 지금 온 가족이 길바닥에 앉게 생겼다는데 자네가 그 전세금 조금만 융통해주지 그랬나? 30년 우정이 고작 그것뿐이었어? 박 씨는 자기가 돈을 빌려줄 것도 아니면서 제 도덕성을 가지고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그 친구 대기업 다닐 때 자네한테 밥도 많이 사지 않았나? 그 친구 연금 300만 원 나오니까 나중에 다 갚을 텐데 자네가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지금 정수가 자살안에 만회하고 있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받지도 않으면서 단체 대화방에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았다는 식의 글을 올려 저를 천하의 배신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기가 대출 이자 못 막아 파산했다는 부끄러운 사실은 쏙 빼놓고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린 겁니다. 박 씨,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집 아들이 사채까지 썼다는데 내가 2천만 원 빌려준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인 줄 알아? 제가 목소리를 높여 항변해봤지만 박 씨는 혀를 끌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잉, 사람 참. 그렇게 살지 마. 늙어서 돈만 쥐고 있으면 뭐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뒤로하고 시장통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천시장 바닥에서 평생 정직하게 산 결과가 고작 이딴 비난뿐인가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내 영희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을 텐데 집안은 정막만이 가득했죠. 아내의 앞에는 명숙 씨가 뿌리고 간 독설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는지 평소 아내가 좋아하던 시장표 5,000원짜리 칼국수도 식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 씨 부인이 아까 또 전화해서는 우리 아들 내 카센터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냥 그 돈 빌려주고 끝낼 걸 그랬나 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드는데 저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가 보험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아파도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모은 그 전세금이었습니다. 그 2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지 만들려고 만든 최후의 보루였으니까요. 영희야,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우리 복지 챙겨줄 것 같아? 우리가 무너지면 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 비웃을 사람들이야.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후에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나 이웃의 요청, 이거 거절하기 정말 힘드시죠? 하지만 그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연금 60만 원으로 겨우 일궈낸 우리만의 작은 낙원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만 남겨진 기분이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60만 원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정순의 명숙 씨가 휘젓고 간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치 죄 지은 사람들 마냥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며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빌라 밑에서 익숙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2번 크게 울리더니 복도에서 우당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인천 주안에서 카센터 하는 아들놈과 부평에서 보험 영업하는 딸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쁜데 왜 연락도 없이 왔냐며 타박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그 목소리가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양손 가득 한우 등심 상자를 들고 있었고 딸은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를 안고 들어오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혹시 이 녀석들도 동네 소문을 듣고 우리한테 한 소리 하러 온 건 아닐까? 내 자식들마저 나를 야박하다고 비난하면 어쩌나 싶어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을 살피더니 대뜸 식탁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그 정수 아저씨네 일,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아내 눈치만 봤습니다. 너희도 그 소문 들었냐? 동네 사람들이 나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더라. 제 말에 아들은 고기를 굽다 말고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다고요. 제가 정수 아저씨 아들놈 어떤 앤지 진작부터 알았거든요. 아들은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놈 저번에 제 카센터 와서 외제차 수리비도 외상으로 달아놓고 도망간 놈이에요. 아버지가 빌려주려던 그 2천만 원? 그거 정수 아저씨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놈 사설 도박 빚으로 직행했을 게 뻔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정순의 아들은 단순히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부모 연금까지 탈탈 털어서 도박판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상추를 씻던 딸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딸은 보험 영업을 10년째 하면서 수많은 집구석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봐온 베테랑입니다. 아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노후에 자식한테 빨대 꽂히는 순간 인생 끝난다고요. 딸은 정순의 명숙 씨가 해약했다는 보험 목록을 읊어주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명숙 아주머니, 그 집 아들 사업 자금 대준다고 본인들 암보험부터 실손보험까지 싹 다 해지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심지어 정수 아저씨 연금 계좌는 이미 아들 빚보증 때문에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갔을 거예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랑 엄마 이름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이랑 간병보험, 이거 제가 끝까지 유지할 거예요. 아빠는 그 60만 원 연금으로 엄마랑 시장 가서 맛있는 거나 사드세요. 우리가 있는 한 정수 아저씨처럼 길바닥에 나앉게 안 둬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시장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소리에 내일 당장 시장 상인회에 가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니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에는 고기 냄새와 함께 말로 다 못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이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간 주방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딸 참 잘 키웠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마음 알아주면 된 거죠. 저는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부모가 늙어서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통장에는 매달 60만 원밖에 안 찍히고 18평 전세 빌라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든든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달려오고 딸은 부모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집.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을 짠물처럼 아껴가며 정직하게 살아온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의 연금 액수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온전히 내 의지로 쓸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끝까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뒤 정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노후의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평일 오전 부평역 근처 은행에 들러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인쇄되는 통장 뒷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한 달에 연금 6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가난한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통장 잔고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쳐서 60만 원, 거기다 아내랑 제가 노인 일자리로 번 58만 원, 합쳐서 118만 원 남짓한 돈이 매달 들어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은 꼭 남아서 쌓이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너무 아껴 써서 그런가 싶어 아내 얼굴을 봤는데 아내는 오히려 여보, 우리 저번 주에 연안부두 가서 꽃게도 사 먹고 할 거 다 했잖아요 라며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나가는 구멍이 완벽하게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낡은 식탁에 앉아 우리 집의 돈 흐름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왜 돈이 남을까? 첫째, 우리에겐 대출 이자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18평 전세 빌라니까 집세 나갈 일 없고 은행에 빚진 게 없으니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둘째, 우리에겐 자식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정순애는 연금 300만 원을 받아도 아들놈 대출 이자에 카드값 막아주느라 자기들 입에는 풀칠도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돈은 부모님 것이라며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책임지고 살고 있거든요. 셋째,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100% 활용했습니다. 지하철 공짜죠. 복지관에서 점심 4,000원에 해결하죠. 웬만한 물리치료는 시니어 바우처로 다 해결되니 돈 쓸 일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6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비참할 줄 알았는데 막상 구멍을 다 막고 나니 118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두 노인네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하루는 시장에 나갔다가 예전 과일 장사할 때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부러운 듯 저에게 묻더군요. 이봐 승훈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아? 정수는 집까지 팔고 이사 갔다는데 자네는 비결이 뭐야? 저는 칼국수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 따로 있나? 그냥 내 입으로 들어오는 돈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남의 돈, 자식 돈 탐내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더라고요. 맞는 말이요. 노후에는 500만 원 연금보다 무서운 게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100만 원이라오. 나도 연금 많이 받지만 지금 아들놈 보험료 대신 내주느라 허리가 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수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정수는 300만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취해 자식의 의존성을 키웠고 결국 그 숫자가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반면 우리 부부는 60만 원이라는 소박한 숫자를 방패 삼아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었으니 이게 진짜 노후의 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는 부평 골목을 내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흐르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평생을 자식 위해 남들 시선 위에 살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우리 부부의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적다고 한탄하고 계신가요? 혹은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자만하고 계신가요? 숫자는 숫주일 뿐입니다. 그 숫자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 돈이 자식의 게으름을 채우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심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받아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60만 원이라도 온전히 아내와 나의 건강과 웃음을 위해 쓰인다면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가 71년 인생을 걸고 깨달은 가장 뼈아픈 조언을 남기려 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혹은 제 친구 정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제가 71년 평생 인천 연안부두에 짠 바람을 맞으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나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단 한 바가지뿐이라는 사실이죠. 노후의 돈도 똑같습니다. 제 친구 정수는 한 달에 연금만 300만 원씩 받는 그야말로 바다 같은 부자였습니다. 남들은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줄 알았고 저조차도 60만 원 받는 제 처지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넓은 바닷물을 자식이라는 밑빠진 독에 붓느라 정작 본인은 갈증에 허덕이다 쓰러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수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봤을 때 말입니다. 승훈아, 나는 이제 인천을 떠나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5평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간다. 아들놈 빚잔치 해주고 나니 내 이름으로 된 건 이 낡은 몸뚱이뿐이네. 300만 원 연금 부자가 고시원이라니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이 아니라 자식을 경제적 불구자로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동료 여러분께 제가 겪으며 깨달은 뼈아픈 조언 3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빨대 꽂힐 기회를 아예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60만 원으로도 평화를 찾은 건 애초에 자식들에게 우린 돈 없다, 각자 살자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 자금을 내주는 건 효도를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내 목숨줄을 넘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보험과 복지 혜택을 공부하고 악착같이 챙기십시오. 남들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적다고 투덜대지만 그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시니어 일자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몸 움직여버는 20만 원, 30만 원이 자식 눈치 보며 받는 200만 원보다 수만 배는 더 값지고 단단한 돈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삶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정수는 연수구 아파트와 외제차라는 껍데기를 지키려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저는 18평 전세 빌라에 살고 부평 시장표 5,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당당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너지고 나면 그 자식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든든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자식이 정말로 쓰러졌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줄 수 있는 법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이 카센터 일로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제 연금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정수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 돈을 주면 내 아들은 영원히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60만 원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완성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흐르는 진짜 이유는 숫자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물줄기가 딴 곳으로 새지 않도록 우리가 둑을 단단히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그 통장의 주인이 정말 여러분 자신인지 아니면 자식의 이름으로 된 대출 이자인지 오늘 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식 리스크를 끊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낡은 통장에서도 기적처럼 돈이 넘쳐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 71년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기막힌 인생 반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천 연안부두의 짠바람을 맞으며 71년 평생을 굴러온 저 이승훈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연금 6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다들 참 딱하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제 친구 정수가 300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저 집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부러워하셨겠죠. 근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300만 원 받던 부자 정수는 자식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결국 고시원으로 쫓겨갔고 60만 원 받던 가난뱅이 저는 인천 부평의 낡은 빌라에서 누구보다 배부르고 든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수가 떠나며 남긴 돈이 많아서 자식 망쳤다는 그 피눈물 나는 후회가 자꾸 제 귓가를 맴돌아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새벽잠 설치며 모은 그 귀한 돈, 나라에서 꼬박꼬박 넣어주는 그 소중한 연금, 그 돈이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식들의 대출 이자로 혹은 자식들의 카드값으로 줄줄 새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제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60만 원이라는 소박한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 모질게 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줄 돈 단 1원도 없다. 그러니 너희 인생 너희가 책임져라. 그 독한 한마디가 결국 우리 부부의 노후를 살렸고 우리 자식들을 당당한 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연금 ATM이 되지 마십시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가슴이 찢어지시죠?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털어주는 건 효도를 구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무리한 대출 보증을 서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지옥으로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둘째, 국가가 주는 복지와 지원금을 공부하고 당당히 누리십시오. 남들 시선 때문에 노인 일자리 나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몸 움직여본 20만 원, 30만 원이 자식 눈치 보며 받는 용돈 100만 원보다 수만 배는 더 값지고 든든한 돈입니다. 우리는 60만 원의 연금에 58만 원의 일자리 수당을 더해 118만 원이라는 기적의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임을 믿으십시오. 18평 빌라에 살아도 빚이 없으면 대거리고 5,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어도 아내와 웃으며 먹으면 그게 사내 진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통장에도 돈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노후 준비로 막막한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계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식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 노후는 내가 지킬 테니 너도 내 인생 멋지게 살아라. 그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을 동시에 살리는 기적의 주문이 될 겁니다. 오늘 제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친구분들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들이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통장이 웃음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